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12월 3일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건을 두고 우선 체포명단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봐 왔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떠했는가 하면 홍장원 라인과 여인형 라인이 다르다. 그 위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최상위의 지시자가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가정을 해두고 추적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장원 라인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봤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추론하고 또 추적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 이번에는 체포명단이 14명이다. 16명이다. 현재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런데 그 16명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국회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한 것이 겨우 그 7명인가? 그거 7명 척결해가지고 국회 정상화가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체포명단, 지금 우리가 14명 내지는 16명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체포명단의 속사정, 그 비밀을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했습니다. 담화문의 내용 중에 이 체포명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회가, 사실은 국회 다수파가 이렇게 되겠죠. 국회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해서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굉장히 나쁜 국회 다수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관료 등을 탄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이것은 입법 독재다. 입법부의 독재고 하나 더 있죠. 법을 만들에 있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소위 이재명 방탄입법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예산을 탄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것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노발대발 할 만한 일이기는 하다. 이래가지고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이 나라가 자칫 멈춰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국민의힘과 대립 상태에 있는 국회의 나머지 부분 전부를 반국가 행위를 하는 국회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완전히 쳐내서 뿌리째 없애버리겠다.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랬습니다. 국회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 하면은 여러분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죠. 뭐 하나하나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될까? 참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이유가 반국가 세력 척결이니까. 그러면 누구를 척결할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0명, 기타 22명 해서 192명, 이거 척결해야 하겠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의원만으로 되겠습니까? 그 의원의 보좌관들이 또 이번에 보면 계엄군을 아주 용감하게 막아내고 몸으로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면서 막았다고 하니까 같이 척결해야 하겠죠. 보좌관은 의원 1명당 9명입니다. 이게 계산하면 1728명. 요렇게 합해서 1920명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수당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당도 문제가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또 여기에 있는 기타, 여기에 있는 정당들의 당직자와 당원, 더불어민주당 하나만 쳐도 245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245만 1920명이 이 담화문 내용에서 국회 관련 반국가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얼마나 많습니까?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할 때 반대하면 반대하는 국민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들이 또 척결하겠다고 했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동서로 나뉘어 있고 좌우로 나뉘어 있고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 보수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편에는 항상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었습니다. 군인을 살인 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5.18이니 4.3이니 여순이니 해가면서 국가를 흔드는 일은 민주화라고 하면서 그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인데 그것을 현실의 행정에 법으로 들여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일을 겪으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크게 깨달아야 할 겁니다. 이 12.3 계엄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한 20% 잡아봅시다. 20%짜리 무시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자기들과 뜻이 다른 국민이 설령 20%밖에 안 된다 싶게 여겨지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옳다고 우리의 역사인식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크게 깨닫고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나쁜 사람은 윤석열이지만 그래서 민주당 하나만 봐도 245만 1920명 이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12월 3일 23시
밤 11시 정각부터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포구령 1호에서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포고를 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개의 호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5호를 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만 이틀이죠. 그 안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할 것. 위반 시에는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전공의 그리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파업 중인 의료인, 그들이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이죠.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그냥 전공의만 따져보면 대략 3,500명 정도 된다. 포고령 제1호의 제5호, 거기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 놓은 전공의 3,500명이 여기 더해진다. 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45만 5,420명의 반국가 세력, 이거를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는데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혹시 히틀러처럼 가스실에 몰아넣을 것인가? 21세기에 어떻게 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보니까 가스실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구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 B1 벙커라는 것은 밖에 공개되지 않은, 안보상 공개되지 않은 그런 시설인데 전쟁 지휘소라고 합니다. 벙커. 그런데 그 안에 트럭이, 지프차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벙커이고 그 안에서 3,000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한 것은 3,000명 정도가 아니죠. 몇백만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3,000명 정도만 하려고 했나? 이러고 보니까 경기도 과천에 합동참모본부 계엄지휘소를 설치하고 이것을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이 지휘소를 구성하고 그리고 계룡대 수집 장소를 지원한다. 이런 정보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수집, 이런 반국가 세력을 모으는 것을 수집이라고 하고 수집 장소가 추가로 더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곳곳에 이런 수집 장소를 마련을 한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있죠. 저 김정은이가 그 악명 높은 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이들을 그 수집 장소에 수집한다. 그렇게 해서 몇백만 정도를 처리하고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켜서 소거하면 된다.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은 진짜 척결을 할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명 노상원 수첩,
여기를 보면 수거 대상의 명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거라는 말에 대해서 참 말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죠. 수거한다 그러면 보통 폐품 수거, 쓰레기 수거. 그래서 반국가 세력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이 어떻게 작성이 됐나 하니까 노상원 씨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이랬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 위에 그 최상급 명령자가 있겠죠. 그리고 김용현. 이것이 또 지금도 그게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상위의 명령권자가 있고 김용현이 있고 그 김용현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1차 수집은 여의도에서 한 최대, 앞에 거는 지웠습니다. 1차 수집은 여의도에서 50명 수거. 그러면 국회의원 지금 7명 나왔는데 50명 수거해야 하는 것이죠. 언론 쪽에서 200명 수거.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 골수 좌파들. 이래서 1차 수집이 약 500명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10차까지인가 있다고 하죠. 그래 1차가 500명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 대상을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한다고 또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수집 장소 지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나중에 계엄사령관이 됐죠. 수첩은 그보다 먼저 기록됐을 테니까. 그 다음에 체포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방첩사, 여인영의 방첩사, 경찰, 검찰, 국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본인들은 그런 그 체포 협력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그러는데 국회에서는 검찰이 간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몇백만에서 1차가 한 500명. 그러면 1차라고 하는 것이 12월 3일부터 가장 근접한 그 무렵에 500명은 잡아드리겠다. 수거를 하겠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국회의원이 5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계엄 상태니까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합동수사본부가 결국 구성이 되지 않았다. 지금 김용현 씨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총알 한 발도 쏘지 않았다. 윤석열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닌 것이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무엇을 했는가? 12월 3일 22시 45분경 그러니까 22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20몇 분 사이에 인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단장은 구삼회, 부단장은 방정환, 수사 1부장은 김상용인데
이 수사 일부에 수사관으로 군사경찰 23명을 발령을 한 겁니다. 인사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2부장이 김봉규, 수사 2부의 수사관은 정보사 요원 20명, 수사 3부장의 정성욱인데 수사 3부의 수사관으로 정보사 요원 또 20명, 이렇게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탄탄하죠? 숫자도 많고. 무슨 일만 있으면 등장하는 노상원 씨는 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팀장이라는 김용군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김용군은 노상원에게 군사경찰 팀장급으로 9명,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 해서 25명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수사단이 제2수사단만 해도 이렇게 꾸려졌다. 그럼 제2수사단이면 제1수사단도 있고 제3수사단도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직접 이 체포명단과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가 편성되고 운영됐습니다. 나중에 체포에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서 임무를 부여한 다음에 출동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죄가 그러하듯이 이 체포라고 하는 이 임무도 출발과 함께 기수에 이르는 그런 범죄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가 국회 한 곳만 250명 이상이 투입됐다. 좀 많죠? 250명 이상인데 국회의원 7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50명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단에는 7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윤석열, 김용현, 여기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여인영의 말입니다. 이게 여인영이 받은 명단이 1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죠. 원래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은 체포 대상자들, 반국가 행위자들, 반국가 세력, 이들에 대해서 이제 체포하고 국회로 출동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22시 27분, 10시 27분 가장 빠른 시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23분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0시 27분에 잡으러 가라. 그 명령을 한 겁니다. 윤석열, 김용현은. 이 명령을 받고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은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나중에 지금에 와서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때 받은 명단이 10명, 10몇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명령을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하죠.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를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조지호는 실무상의 그 의논은 국가수사본부하고 직접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을 받는 것이죠. 여인영 사령관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 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밤 10시 38분경 국방부 박헌수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줘야 한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수사관이 벌써 200명이죠. 명령을 받고 이렇게 수사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영은 김대우에게, 김대우는 구인회에게 이 명령에 따른 다음 조치를 지시를 합니다. 구인회는 23시 32분경, 조금 시간이 흘렀죠.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밤 11시 32분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인 이현일에게 전화로 요청을 합니다. 여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청을 좀 늦게 했죠.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 그러면은 호송차가 20대. 지금 국회에서 잡을 사람은 7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장비를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면 3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 벨트, 이거를 한 세트로 해서 백팩에 넣어서 각각 이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5사람을 한 조로 하는 체포조를 구성합니다. 구인회가. 그리고는 이제 0시 25분. 그러면 명령이 내려온 게 10시 27분이니까 2시간 지났죠. 0시 25분에 1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아라 하고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보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어찌 해서든 1시 5분경까지 그 다음 조 해갖고 결국 10개 조를 국회로 출동을 시켰습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은 49명이 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인회가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계장에게 그쪽 팀을 어떻게 짜라고 했는가 하면은 체포조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1조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돼서 이제 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협조하는 데서는 그보다도 더 늦은 것 같죠. 이렇게 보면 합동 체포조도 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회 한 곳에만 250명 이상이 나갔는데 호송차 20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리고 상당한 조직으로 잡아가두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수사관들, 또 그 감금 장소도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고, 반국가 세력이 최소한 민주당 관련해서 보더라도 245만 5,420명 이상이 되고,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을 봐서 1차 수집 대상이 그래도 500명, 여의도 국회의원은 50명을 수거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명단은 1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처음 윤석열이 김용현,
이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여인영에게 14명이 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지호에게는 16명이 왔다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홍장원의 메모가 현재 어찌되었든 실물로 나타나 있죠. 사람들 눈에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14명, 1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한번 합해 봅시다. 20명, 30명 이렇게 되면 46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죠. 이게 다 중복이어갖고 최대 16명밖에 안 됩니다. 다 겹쳐버려가지고. 16명이 지금의 체포명단 최대 숫자다. 그뿐입니까? 게다가 단 한 명도 체포는커녕 손도 못 잡아봤다. 아니 직접 얼굴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14명에서 16명 가운데 국회에서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국, 이하경, 한동훈도 있지 않느냐 할 텐데 한동훈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죠. 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여기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국회의원 7명. 그런데 국회에만 합동 체포조가 25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에 그 이후 국회에는 무장군인이 678명, 경찰이 1768명이 출동한 그런 곳이 국회입니다. 이 사람들 간 것이 0시부터 1시 5분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겹쳐 있을 때겠죠.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은 7명이다. 한동훈, 조혜주, 김명수, 권순일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죠. 심지어 한동훈은 단순 체포도 아니고 살해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국가 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노상원 수첩에 나온 1차 수거 대상만 해도 500명, 국회에서만 50명. 그런데 국회에서 7명밖에 없다. 결국 체포명단이 14명이냐 16명이냐를 떠나서 지나치게 그 숫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2024년 12월 4일 여인영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거기에서 들었다 하고 김대우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내용이 이겁니다. 여인영의 말인데 이 체포 작전에서 이송, 잡아서 옮기는 것이죠. 구금, 이런 지시가 없이 그냥 출동했다고 진술하자. 명단을 아예 없애서 없는 걸로 해라. 12월 4일에 이미 14명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 기일에 12월 4일, 5일에 이미 방첩사의 체포명단이 이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2월 6일에 조선일보가 이것을 처음 보도했다. 이제 조선일보는 홍장원과 한동훈과 관계된 그런
것이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체포작전을 하고 나서 사후에 축소를 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죠. 증거도 많이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바로 12월 3일 10시 27분에 김용현에게서 들었다는 여인형의 명단이 겨우 1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사후 축소가 아니고 가능한 것은 사전 축소밖에 없는 겁니다. 체포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10여 명으로 줄였다. 그런 의미의 사전 축소. 생각해 봅시다. 김용현이 사전 축소를 했을까? 김용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반국가 세력. 그러면 이거 숫자 많겠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김명수, 권순일도 집어넣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 김용현의 입장에서는 반국가 세력의 범위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보다도 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246만 명 우리가 말했던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김용현은 체포명단 사전 축소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바로 김용현, 윤석열, 김용현의 다음 단계에서 명단이 바꿔치기 됐다. 10여 명짜리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우리는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여인형과의 통화가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안 되는 현재 체포 명단의 중심에 갑자기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장 조태용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윤석열 또는 VIP의 계엄작전 지시를 받을 때마다 거꾸로 계엄에 구멍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우선 시간대만 몇 가지 맞춰보기로 하죠. 12월 3일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홍장원 차장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의미 없는 전화를 한 것이 국정원 차장이 김선호 차관에게 계엄이 선포됐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홍장원 차장은 그 다음에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계엄이 선포됐는데 뭐 아는 거 있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또 홍장원 차장은 그 다음에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제2차장과 제3차장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들이 전화통화가 됐든 안 됐든 지금은 안 됐다고 하지만 조태용 원장하고는 안 됐다고 하지만 신호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죠. 이 홍장원과 여인형의 통화는 이후에도 많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58분에도 했고 11시 06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은
밤 10시 27분 김용현,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VIP의 지시를 받은 홍장원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는 체포 명단은 10여 명으로 하달했다. 명단을 사전 축소해버렸다. 이것이 왜 축소라고 보느냐 하면은 체포조는 그대로 250명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7명만 체포하는데 250명이 간 것이죠. 한동훈 포함해도 8명 이런 겁니다. 여인영의 합동 체포조 이것은 또 명단만 축소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김용현의 10시 27분 명령을 받고 체포조 제1조를 보내는 것이 밤 12시 25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2시간 후에 보낸 것이죠. 그 나머지 체포조들은 새벽 1시 5분에 그때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 출동을 아주 지각 출동을 했고 그리고 아무도 국회에 체포하기 위한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국정원장 조태용의 어떤 지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태용 원장 밑에 홍장원 1차장, 여인영 사령관, 김선호 차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포 이거를 막아냈다. 10여 명으로 줄이면서 결국 단 한 명도 체포가 안 되게 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첫째는 명단을 사전 축소하는 겁니다. 국정원과 여인영이 같이 했겠죠. 그 다음에 현장 지휘관에게 목적을 하달하지 않은 겁니다. 이 목적, 군 용어, 군의 개념으로 목적이라는 것은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번 윤석열의 헌법 위반 그리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행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위험했었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역시 법치주의의 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0% 준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네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 물론 조태용 국정원장을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수백 명에서 수백만에서 그리고 적어도 수백 명에서 이제 10여 명, 14명 내지는 16명으로 줄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한 명도 체포는커녕 추적해서 현장에서 쫓아다닌 사람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의문이 남을 겁니다. 현재 홍장원 차장이 이 체포 명단을 가지고 여러 번 불려 나와서 설명을 하고 증언을 하고 또 윤석열 측에서 공격을 받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모시던 대통령인데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어차피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를 텐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명단의 축소를 했다면 아예 없애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 또는 VIP에게서 직접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포스트잇이었다가 아니면 수첩 종이였다가 아무튼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그것을 보좌관이 새로 썼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단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1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밝히는 담화문, 계엄사령관의 계엄 포고문, 그리고 일명 노상훈 수첩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계엄의 밤에 실제로 조직이 이루어졌던 체포, 감금 이런 게 가능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적어도 몇백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한 곳에만 그 실력 있는 수사관이 250명, 합동체포조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14명, 16명이 아무도 어떻게 그날 나한테 그랬어 하고 따지는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굵직굵직한 중견 정치인이고 또 나름대로 토대가 든든한 유명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일반 국민들,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자기들이 싫다고 국민을 납치, 감금하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살해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군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실행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 체제가 편제가 돼서 작전에 투입이 된 겁니다. 적어도 그 명단은 몇백 명일 거다. 그런 의미에서 홍장원 차장은 보좌관에게 그 전에 보면 맨 처음 받은 게 사각형 그랬죠. 그 국정원장하고 차장의 이야기를 합쳐보면 사각형 하얀 종이에 보좌관이 빽빽하게 정리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무슨 성명, 나이, 고향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봐서 이거는 보고서 파일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처음 받은 것은 VIP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처음 받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정보라고 하죠. 이 정보 시스템에서 뽑은 SD카드일 수 있다. 충분히 수많은 사람의 명단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걸 정리를 했다면 보고서 파일을 작성했을 거다. 이걸 눈에 보이는 포스트잇이니 무슨 노트 한 장 찢은 거니 이렇게 바꿔놓은 것인가 싶은 것이죠. 국민을 이렇게 납치, 감금, 살해한다는 것은
꿈도 꾸면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 했다. 한 명도 안 죽었잖아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그겁니다. 이번 이 체포가 아니고 납치가 되죠. 이번에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그 정당성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납치, 감금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 명단, 이러한 명령,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덮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윤석열은 말하자면 미치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김건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에 어긋나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고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 감금, 살해 명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윤석열, 김건희 여사도 늪시다 여기다가. 이 부부는 이 짓을 또 한다. 그대로 두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번 12월 3일 내란죄를 저질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방국에서 즉시 나온 게 뭡니까? 사실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집행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미국과 세계 동맹국들이 이 일을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 명단의 비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조직과 사전 준비와 실제 물량적인 그런 지원이 다 뒷받침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자가 체포 구속되기에 이르렀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